자, 오늘 아티클 리딩은 Using Evidence Centered Design ECD 타스크 모형을 가지고 Automatic Item Generation에 활용하는 법,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아티클을 할 텐데, 여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Evidence Centered Design 페이퍼 이렇게 적으신 것 같고, 미셀리브 선생님의 이게 이제 그 기어 선생님 책에 있는 거지만 복챕터에 있는 거지만 2000년도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2002년도에 나온 그 책에 거기는 미셀리브 선생님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로 또 적으셨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 이 책에 있는 것만 이 내용하고 2002년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 유념해서 보시고, 2002년도는 미슬랩 선생님 직접 적으셨으니까 미슬랩 선생님이 뭐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지 보면서 2012년도 이 페이퍼 보시고, 지금 2023년도인데 20년이 지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자라는 거지. 해먹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hopefully 이게 마지막 한글로 설명하는 마지막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이걸 또 설명해야 되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카파 시스템이라는 게, 평가공학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디지털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파 시스템은 이제 또 그런 하기 위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하고 평가공학하고가 카파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거나 평가공학을 이해를 하시거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이해를 하시거나 뗄래야 뗄 수가 없을걸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 짜보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무슨 카파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고, 대충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 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좀 약해요. 아이템 제너레이션 좀 약한 부분이고, 이제 어세스먼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혹은 러닝 컨텐츠 앤 서비스를 만들고 제너레이팅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AI 지금 너무 국소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템만 제너레이팅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거 분명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그 태스크 모형이라는 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태스크 모형이라는 게 어떻게 used in AIG Automatic Item Generation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제 particular한 포커스는 태스크 모델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claim과 evidence,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그거거든요. 네가 이 평가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fail이야, pass야, 너는 그래서 합격이야, 어떤 사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니는 2등이야, 3등이야, 상관없습니다. 혹은 그 점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해석할 건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점수라는 거다. 학생의 이제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너는 알고 있네, 모르고 있네, 덜 안 해, 많이 안 해, 이런 어떤 주장하고, 그건 주장이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하고 주장하고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연결시킬 때 그 연결이 굉장히 explicit하게 연결된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점수 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 어떻게 이 점수가 3.5가 어떻게 아이들이 잘 아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꾸. 3.7이 왜 합격이냐고 물어보잖아. 3.7이니까 합격입니다가 아니라 아니 이 점수 3.7이 왜 합격이냐고. 그쵸? 그 과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을 쓴다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니까 굉장히 구체화되고 명시적으로 나오니까 문항 생성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항을 생성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하나게 세세하게 다 설정해 줘야 되잖아. 뭐 무슨 값이 필요한지, 무슨 값이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바뀔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디지털리 명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디지털 명세라니까.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이에요. validity, validation 다큐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게 explicit하게 보이니까 옛날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문항 나왔다가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항까지 생성되니까 그 중간에 뒷단에 디자인 단계 있죠. 디자인 단계가 옛날엔 사람들 머릿속에서 문항이 그냥 뚝딱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명시적으로 바뀌니까 좋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라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너무 막 개념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평가를 디자이닝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평가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디자인할 때 굉장히 그 articulating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자꾸 평가를 디자인 하나도 안 해보고 자꾸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글로 배우니까 배워집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뭡니까? 공장을 설계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 공장을 안 짓고 공장 짓는 걸 어떻게 아냐고. 공장을 지어 봐야지. 그쵸? 안 짓고는요. 자전거 안 타고는 자전거 타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 배우지 마십시오, 자꾸. 뭐든지 간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에비던스 앤 디자인. 그 읽기만 하니까 그런 거야. 문해력도 딸리고 읽어도 모릅니다. 해본 게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자꾸 해봐야지 돼요. 자꾸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카파 시스템이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설계를 해볼 수 있잖아. 온톨로지도 만들고 문학 모형도 만들고 디스트럭터 모형도 만들고 피드백도 모형도 만들고 평가 모형도 만들고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근데 그 해보는 그 자체를 그냥 막 하지 말고 굉장히 세세하게 조직적으로 잘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만드는 단계에서 잘해야 된다는 게 에비던스 앤 디자인. 자,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야 돼.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이 어떤 educational objective를 meet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weakness와 strength를 identify 하는 거고, 이거는 standard setting. 우리가 지금 교과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determine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progress가 over time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그게 뭐 학생 수준이 됐든, 스쿨 레벨 됐든, 스쿨 디스트릭트 레벨 됐든, 심지어는 국가 단위가 됐든, 모니터링 앤 이밸리에이션도 해야 된다고. 크든 작든 아시겠죠? 마이크로 레벨이든 매크로 레벨이든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뭐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리소스도 바꿔야 되고, 인스트럭션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그래요. 전부 다 어세스먼트 센터드 되어 있는 작업이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세스먼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세스먼트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잘 보세요. 010101 데이터 분석하는 게 평가 전공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영일만 친구야.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 영일만 친구. 영일만 친구가 아니라니까. 평가를 잘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니까. 아시겠죠? 자꾸 평가 누가 다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전부 다 컬렉트 해가지고 나는 그냥
뭐 R이나 뭐 어디다 패키지가 사사삭 돌리는 것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평가를 잘 만드는 거. 아시겠죠? 만들어져 있는 평가에 나온 데이터 컬렉션 다 한 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전부 다 평가의 이슈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교육하는 사람,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교육자들이. 그렇지만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본업이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에요. 이게 에듀케이터가 하는 일이라고. 근데 얘가 하려다 보면 특히 문항 개발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에포트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만들잖아요. 문항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이런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여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content specialist, subject matter expert가 each item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만들었다. 한 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 어때요? 일단 써라. 문항을 일단 드래프트를 만들고, 리뷰된 것도 바꾸고, 그리고 바꾸고 나서 에디트도 해야 되죠. 에디트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디 앉히려면, 시험에 가려면 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림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필드 테스트를 보내야 된다고. 필드 테스트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어때요? 또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정하고 나면 또 필드 테스트 또 해야 되고. 아시겠죠? 뭐 바꿨으면 필드 테스트 또 해야 돼요. 난이도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하다가 그럼 계속 쓰나? 또 리타이어 시켜야 돼. 이 작업이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리뷰하고 리바이징하고 에디팅하고 필드 테스트 보내고 필드 테스트 보낸 다음에 다시 리바이즈하고 다시 해가지고 실제로 쓰기 전까지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수천 부씩 하는 거예요. 문항 하나에. 이 과정을 전부 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리튼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에디팅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치려면. 필드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야. 필드 테스트하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하고 나서 또 바꾸고 나서 또 필드 테스트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문항 개발 비용이라는 게 대충 드래프트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드래프트 비용 얼마나 될까요? 드래프트 비용 제가 봤을 때는 5% 10%밖에 안 돼요. 90%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니까. 여러분들 내문항 만들었으니까 이제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짜리예요. 그냥 드래프트는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뒷단에 나오는 이슈들이 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거 5% 10%예요. 여러분들 문항 만들어가지고 샘플 나오면요 리바이징 안 하고 리뷰 안 하고 필드 테스트 안 거쳐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안 끝나면요 그거 한 5%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수님 100만 원을 그런데 왜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주십니까? 너는 지금 드래프트 만든 거지. 아시겠죠? 예. 100만 원이 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을 떠나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과정이 리뷰하고 리바이즈하고 에디트하고 필드 테스트 보내고 다시 어널리시스 한 다음에 다시 리뷰하고 리바이즈하고 필드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도 공부하는 애도 붙잡아 놓고 공부하지 마라 하고 필드 테스트 시켜야 되는데 모아가지고 그쵸? legally 이슈도 생기는 거고 ethical한 이슈도 생기는 거고 필드 테스트가 여러분들 사이코메트리션 그냥 아까도 영일만 친구야 자꾸 노래 부르는데 누가 다 해주고 나니까 굉장히 수업 시간에는 뭔가 다 끝난 데이터만 들어보면 그것만 일리한 거 아니에요. 그 영일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들여서 그 데이터를 구했는데요.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게 백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냥 주니까 패키지 돌리니까 뭔가 샤샤샤샥 뭔가 사이코메트리 굉장히 멋있고 쉬워 보이죠. 필드 한번 나가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필드 나가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수업 시간에 갇혀 가지고 잘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예요? 노력도 많이 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컨티뉴어스한 테스팅,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계속 일어나 1년에 한 번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치는데, 수능처럼 그냥 전 국민이 그냥 전 국가가 덤벼들어서 시험 하나 만들잖아. 1년에 한 번 만들잖아. 교수님을 불러라, 가둬들여라, 뭐 지나가는 지하철을 스탑시켜라, 시험을 쳐라, 어째라, 학교를 휴교를 해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1년에 한 번 볼 때는 그렇게 치는데 계속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같은 거를 계속 칠 수가 없다니까. 시험은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같은 거를 계속 칠 수가 없어요.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치고 버리는 거지. 시험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 문항 이렇게 만들고 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문항 똑같은 건 다시는 안 나오잖아. 수능 한 번 그렇게 만든 거 수백억씩 국가 단위에서 수조 원씩 드는 프로젝트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평가원에서만 그냥 수백억을 쓰는 거지.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비용 계산 안 하나? 학원 보내고. 어? 그건 계산 안 하나? 애들이 국가 단위로. 그럼 뭐 수조 원이 드는 걸 한 번 하고 나서, 시행하고 나서 뭐예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는 안 나올 수능에 똑같은 문항.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왜 그래요? potential to memorize. 결국에는 기억해줘 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거. 아니, 기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지가 기억을 못하면 갖고 갈 수가 없는데, 유출되는 건 다른 이슈지만, 유출을 아니, 이거 기억해서 가져가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내가 시험 치다가 기억해가지고 갖고 간 거를.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면 어떻게 막을 건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못 막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시험을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칠 때 또 그 활용하겠다는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지우는 기술은 없어요. 아직까지. 앨런 머스크가 이거 심을 내니까 뭐래요? 그 심으면 뭐 특정 기억만 지울 수 있는 게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통과 안 되잖아. 지금. 예? 이거 통과를 못 했잖아요, 그거. 에티컬한 문제 있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Therefore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potential to memorize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한 거가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에는 early retirement 하고 no longer used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문항은 계속 쓸 수 없어요. 이 문항 단위로는 계속 쓸 수 없다고. 근데 그래서 construction of the new item은 뭐예요? 하니까 이게 retire 된 걸 계속 해야 되는데 increasing cost of test라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비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돈이 잘 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럼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싸게 만들면서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다고. 결국은 그거 잘하면 여긴 다 먹는 거지.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딜레이라는 거, latency. 결국에는 시험 만들고 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팅 하는 이 시험이 계속 그 시간이 걸려요. 필드 테스트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필드 테스트가 해가지고 멈춰가지고 가가지고 시험을 쳐서 필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칼리브레이션 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개월이고요. 조금만 길게 잡으면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사이코메트릭이 없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는데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주고, 좀 많이 걸리면 몇 달이 걸려요. 전체 과정은 몇 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up to 2year까지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요?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뭐 자꾸 만들어내려면 지금처럼 만드는데 누가 만듭니까? 누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뭐 공짜인가? 아무리 뭐 드래프트만 만들 때는 뭐 좀 적게 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또 리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이쪽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케바케라는 거예요. 잘 만든 사람은 엄청 잘 만들고 못 만드는 사람들은 못 만드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지. 그냥 걸려들어서 좋은 사람이면 잘 만드는 거예요. 꼭 내용을 잘 알고 있는다고 평가를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그 평가 문항을 잘 만들지는 않잖아. 평가 문항 만드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라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해도요. 이게 사실 솔직히 우리 프로그래밍 해보니까 알겠지. 이게 그냥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평가를 만드는 또 머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논리적인 거나 창의력하고 달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평가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창의력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 그리고 진짜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보거나 평가 만들어라 보라 그러면 지저분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박사라도. 그럼 우리 뭐라 그래? 고급스러운 서브젝티비티가 있군요. 아주 고급스럽게 개인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죠. 근데 오징어는 오징어고 강동원 강동원이잖아. 뭔 소리야? 뭔 차별이 있다고 끝나? 다르지. 오징어하고 자꾸 강동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있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브젝티비티가 있어서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한테. 근데 그 이야기하면 어때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나도 박사고 나도 교수인데. 넌 오징어야. 그러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우리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안 부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사실은? 그분들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감정 노동입니다, 이거. 그분들이 굉장히 잘난 척하게 계속 냅둬야 돼요. 그 자존심을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좀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수님, 뭐, 박사님, 막, 이래야 된다고. 선생님, 이러면서.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럼 걔 좀 결국에 아부도 해야 돼요. 막걸리도 한 잔 받아주고, 파스타도 한 그릇 먹고, 어? 그 사람들 최고의 전문가로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특히 필드 테스트 하면. 욕 먹잖아요. 잠깐도 아이들 수업 시간 하는데 필드 테스트 하러 왔다고 욕 먹고 막 이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돈 줘야 돼요.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 그 불만과 불평을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학교에 도네이션 하고 스쿨 디스트릭 도네이션 하고 로비하고 그래 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카파 시스템에서 데이터 컬렉션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학습 속에서 실제 쓰면서 데이터 먹이자고 이런 이야기 계속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야금야금 하자 그러잖아요. 필드 테스트를 따로 잡지 말고. 그 굉장히 교활한 이야기입니다. 클레버한 이야기예요. 머리가 좋은 이야기라고. 그 데이터 안 먹이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일단 해봐야 되는 건데 로우 스테이크에서 하자고. 하이 스테이크 가기 전에 그래놓고 안정화되고 나면 쓰자고. 근데 옛날에는 일단 쓰면 안 됐었잖아. 유출된다고. 쓰면 안 됐었어요. 근데 문학 모형으로 만들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일부를 가지고 칼리브레이션해서 이제 데이터 먹이고 필드 테스트하는 작업을 듀얼로 하는 거예요. 듀얼로 결국에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그래요. memory effect, learning effect, carryover effect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 테스트 이펙트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테스트 이펙트라고 하긴 하는데 테스트 이펙트는 프랙티스 테스트 이펙트랑 또 달라요. 그게 우리 프랙티스 테스트 이펙트는 좋은 거고 왜냐면 시험을 쳐보면 학습이 증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접점에 있어요. 아니 교수님 프랙티스 테스트 이펙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면 시험 끝나자 그 수업하자마자 바로 연습 문제 주는 게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서요. 맞아요. 문제 형태로 물어봐야 돼요. 계속 그냥 계속 들려주기만 하고 하면 안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질문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쵸. 예, 뭔가 시험을 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왜냐면 내가 그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오래 남아요.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면서 풀어보려고 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이쪽에서는 기억 해조가 굉장히 학습에서는 좋은데 잊어줘. 잊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가 쪽에서는. 잊어줘야 되는데 평가가 잘 안 잊혀요. 왜냐면 평가를 할 때 머리를 엄청 썼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잊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습에서는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자꾸 안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하니까 문제라고. Potential to be memorized. threat이에요. 아시겠죠? memory가 우리 쪽에서는 threat이고 학습 쪽에서는 뭐예요? 그걸 필요한 거고 기억을 잘하는 게 memory retention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매모호함을 testing to learning transition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 평가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결하는 게 문학 모형으로 이제 그 저기 뭡니까 모형화 시켜지고 생성 모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evolution and digital evol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뭐 어디든지 다 all aspect of life를 하고 있는데 특히 education까지 해서 evolu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advanced in computer 기술도 발전하고 AI도 발전하고 인터넷 같은 게 막 발전을 요즘에는 챗 GPT 같은 게 막 발전을 하는데 예. 그게 어떤 이런 가능성과 educational testing에 대한 어떤 creating new possibility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문항 생성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은 이제 실제로 오토매틱하게 컴퓨터라이즈드 RM 제너레이션 해보자는 건데 그게 이제 열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듀케이션 테스팅으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이쪽 발전한 거 있죠. 지식의 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안다라는 게 뭐지? 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에듀케이션 테스팅에 가져오는 거. 당연히 통계도 발전했는데 통계는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같은 게 많이 발전했지. MCMC나 베이지안이 왜 발전했냐면 그냥 컴퓨터가 빨라지니까 옛날에는 안 되던 게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1950년대에 다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태티스 그쪽은. 근데 요즘에는 NLP나 뭐 이런 게 엄청 발전한 거. 러닝 사이언스랑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인지적인 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규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우리지가 확장된다거나 뭐 이런 게 많이 됐기 때문에 러닝 사이언스 같은 이야기고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또 같은 이야기. 이거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뭡니까? 에듀케이션 사이콜로지도 같은 거예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랑 러닝 사이언스랑 에듀케이션 사이콜로지 쪽 같아요. 뭐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뭡니까? 정의적인 거 있죠. 뭐 기본적으로 잘하더라. 모티베이션 뭐 이쪽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코그니티브하고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퍼머티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이것도 사이콜로지 이슈잖아. 그쵸? 같은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뭐 하고요? 이거하고 뭐 하고 융합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테크놀로지하고 융합한다는 얘기예요.
사이코메트릭은 뭐 통계하고는 별로 융합 뭐 IRT 뭐 이런 모형 뭐 수십 년 전에 다 나왔는데 뭐 그거하고 별로 할 거 없고 그거는 이미 있는 거고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있는 건데 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하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이 AI라 그래요. 컴퓨터 사이언스랑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같이 발전했어요. 1950년대부터. 그 두 가지를 어디로 가져오다고요? 에듀케이셔널 테스팅으로 가져오자라는 그 일환으로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이쪽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가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컴퓨터라이즈드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사람이 이렇게 다 일일이 만들고 하는 거를 컴퓨터라이즈로 해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 제너러티브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여기는 문항만 봤는데 나중에 약간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어세스먼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세스먼트를 제너레이트 하냐 요즘에는 카파에서는 은지시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리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그냥 서머티브가 아니라 다이그노스틱과 포머티브 그리고 넘어가서 어떤 어세스먼트 for learning을 만들어내잖아요. 생성해내잖아요. 그것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항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문항 모형을 가지고 빌딩 블록으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근데 문항보다도 온톨로지라든가 태스크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어세스먼트 모형이 어떻게 어셈블리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로 자꾸 넘어가니까 AIG가 좀 약해 이제. 20년 전 이야기예요. 오토매틱 아이템만 제너레이트.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때 할 때는 어땠다고요? 문항을 프로그램 짜서 문항 생성기만 만들고 그거를 DB에 넣어가지고 썼다고. 이제는 문항 생성기로 해서 DB를 안 넣습니다. 왜 넣어? 문항 모형을 연결해서 어댑티브 모형을 연결해서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고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어세스먼트 모형을 어땠어요? 또 연결시켰잖아 우리가. 피드백까지 연결시켰잖아. 다 모형 속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컨텐츠나 서비스를 바로 하는 거지. 뭘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게임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20년 전에는 여기에 머물렀던 거야. 그러니까 AIG가 make sense 했지. 여러분들 평가 쓰실 때, 여러분들 페이퍼 쓰실 때 아이템 제너레이션 쓰면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오토매틱 무슨 뭐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제너레이션이잖아. 그렇잖아요. 어세스먼트 제너레이션,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피드백까지 다 연결돼 있으면 뭡니까? 어댑티브 어댑티브 러닝 컨텐츠 제너레이션이잖아. 러닝 컨텐츠 앤 서비스 제너레이션이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래갖고 자꾸 AIG래. 다른 겁니다. 그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페이퍼 리뷰를 이걸 하니까 10년 전, 20년 전 하니까 이건 것 같은데 본인이 뭘 하는지 좀 생각 좀 하고 페이퍼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근데 이거 할 때 어땠었어요? 어땠었어요? 이게 그것도 AIG라는 이름이 굉장히 뭔가 기계가 다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하잖아. 아니, 사람이 프로그램 짜야 될 거 아니야. 전자동 아닙니다. 이거 그냥 AIG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 다 짜가지고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일단 프로그램 짜놓고 나서 기계가 생성하는데 몇 초 걸리는 밀리세컨 걸리잖아. 프로그램만 짜면. 아니 프로그램 짜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뭔 소리야.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요 nothing이에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프로그램 짜는데 시간 걸려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온톨로지 만들고 프로그램 리뷰하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알고리즘 자체에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다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게 안에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기까지 짰는데 템플릿까지 짰는데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생성되는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안 하잖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뭔가 그냥 프로그램 짜니까 템플릿까지 짜니까 어때요?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오는 걸 그리고 신경을 왜 써? 그거는 진짜 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엔진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 전에 말이야.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뭐 AIG라고 합시다. 그건 뭐예요? 하이 퀄리티예요.
제발 숫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뭐 large number긴 해요. 근데 뭡니까?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그냥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그림 있죠. 그림을 디지털 그림 같은 거, 뭐 차트 같은 거 있죠. 구글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자체로는 사이코메트리하고 상관없이 돈이 되긴 합니다. 그림 자체를 그리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기계가 그림을 생성을 하면 그게 평가에 활용되면 그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하이 퀄리티나 로우 퀄리티나 뭐 벌리리티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자체가 돈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평가를 타당한 평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하이 퀄리티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사람이 또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리뷰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평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카파 썼다고 해서 다 타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게임은 무슨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나온 거를 일일이 리뷰를 해야 되면 다시 망합니다. 인스턴스를 일일이 다 리뷰를 해야 되면 망해요. 항상 생각하십시오. 결국 이 게임은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모형 만들 때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인스턴스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이 퀄리티라는 것을. 다 리뷰를 하지 않고도. 근데 그 타당함을 주장을 못 하잖아요. 내 코드로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거는 망한 겁니다. 아니 몇 개 해보니까 괜찮은 게 나왔어. 내가 설명을 못해. 그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수업할 때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이야기 이거 설명할 수 있어? 못해요. 교수님 주신 건 템플릿 그대로 썼는데 저는 못해요. 그럼 망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망한 거야. 나는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건데 당신은 망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템플릿을 확정을 시켜주십시오. 나는 진짜 바꿀 거는 바꿨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알고리즘은. 그리고 분리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계속 분리시키죠. 뭐하고 분리시킵니다. 온톨로지랑 분리시키잖아. 온톨로지의 책임을 지식의 핵심, 그게 뭐 케이스가 됐든, 룰이 됐든,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subject matter expert한테 떠넘겨야지. 우리가 살아, 이 사람들아. 그래서 템플릿의 성공은, 이거 게임의 성공은요, 분리시켜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중간에, 오케이, 그러면 최재학 교수님이 짜주신 여기서 그대로 했고, 나는 온톨로지만 바꿨어요. 혹은 합의하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온톨로지가 타당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고 알고리즘이 타당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전부 다 타당한 하이 퀄리티라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틀린 게 없다라는 거를 보증을 해줘야 돼요. 워런트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굉장히 정갈하게 조직적으로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카파 썼으니까 쉽게 싸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덤탱이 씁니다, 여러분. 덤탱이 써요. 그냥 평가공학을 했기 때문에 다 타당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잘 해야 된다고. 그 잘하는 사람이 찐이 되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게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전부 다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리뷰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럼 리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게임을 짤 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시겠죠? 여기 템플릿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사실은 아날로그 템플릿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템플릿은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그 프로그램 짜기 직전에 모든 게 다 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이 단계의 템플릿은 디지털 템플릿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짜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설계되어 있는 문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인제 헷갈리는 거야. "아 교수님 우리는 아이템 모형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아이템 모형을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로 해 놓은 거를 다 전선화시켜서 기계가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 템플릿을 예를 들어서 만들 때 바뀌는 게 뭐가 바뀌고 뭐는 안 바뀌고 이 템플릿하고 저 템플릿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런 걸 할 때 핵심은 이거잖아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sufficiently defined 다 돼 있어야 돼요. 충분히 define 돼 있어요. 컴퓨터가 바로 변형할 수 있게끔 다 define 돼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프로그램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difficulty의 요소들이 articulate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바꾸면 난이도가 바뀌어. 이거는 바꿔도 난이도가 안 바뀌어가 articulate 돼 있어야 돼요. 템플릿을 만들 때는. 이론적으로. 아니 그래 놓고 아니 이론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이거 바뀌면 난이도가 바뀌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나보고 "이걸 바꿨는데 왜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론적으로 "이거 바꾸면 난이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꾸면 난이도에 영향을 미쳐줘."가 sufficiently articulate 되어 있는 게 템플릿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아, 이 문항은 이걸 바꿔야 되고 저 문항은 저걸 똑같은 컨스트럭인데 아, 이 문항은 이거 바꾸고 저 문항은 저거 바꾸고 이거 바꾸면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막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야. 문항 모형별로 템플릿별로 그거를 좀 이렇게 아니 같은 구상이라며 구상이 같다며 그러면 이렇게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모아놔 오거나이즈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 문항이 이 도대체 연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같은 구상을 측정하는 건지 아닌지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문항 모형들을 잘 오거나이징 해 놓은 거를 태스크 모형이라고 그래요. 원래 개념적으로는. 태스크 모형은 이제 문항 모형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잘 또 정리해 놓은 문항 모형을 또 정리해 놓은 거야. 태스크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문항 모형하고 저 문항 모형하고 뭐가 틀린지. 그래서 사실은 문항 모형을 만들면서 태스크 모형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이터레이티브하게. 같이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고 사실은 이거 만들고 나서 뭐 문항 모형 만들고 문항 모형 만들고 태스크 모형 만들고 아니더라고. 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태스크 모형 만들 때 아니 문항 모형하고 같이만 문항 모형 1, 2, 3, 4, 5 그걸 엮어서 태스크 모형 만들고 거의 같이 만들어요. 온톨로지하고 거의 같이 만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온톨로지 만들어 놓고 뭐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그럴 것 같지만 어떤 특정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같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문항 모형이 엮인 게 태스크 모형인데 태스크 모형을 어떻게 따로 만들어 디자인이야 태스크 모형을 따로 할 수 있지. 거의 같이 만들어져요. 해보면. 그리고 뭐예요? 문항 모형이 아니 난이도가 뭐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문항 모형은 내가 요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쉽겠네 얘보다 더 어렵겠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다르게 하잖아. 내가 여기서 그림을 주자. 그림을 주지 말자. 여기는 fixed 예를 들어 cognitive distractor 모형을 쓰자. 여기는 쓰지 말자. 그럼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문학 모형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상 같은 데도. 내가 뭔가 실험 설계처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딱 요소를 정해 가지고 닦았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의 난이도에 갈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 실제로 난이도에 나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별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난이도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제 보면 난이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요소가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varying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개런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형이 그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주는 거라니까. 자꾸 AIG에 나왔는 게 전부 다 뭐 여기서 문학 모형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다 난이도가 같다며 니가. 왜 다른데? 따지듯이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그걸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주는 거라고. 정확하게 난이도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지. 얼마나 비슷할지 알 수는 없지.
뭘 안 바꾸면 좀 비슷해지겠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많이 바뀌면 난이도가 많이 바뀝니다. 뭐라 요소를 많이 넣으면. 파라미터를 많이 넣으면. 아시겠죠? 근데 원래 뭐라고요? 문학 모형의 아이디어는 요렇게 바꾸면 어려워질 거야. 요렇게 바꾸면 쉬워질 거야. 근데 뭐는 통일하자고. 구상은 통일하면서 실험 설계하듯이 쫙 만들어 보자. 조직적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할 때부터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거야. 야, 어떤 상황에서 물어볼 건데? 컨텍스트. 그래서 우리는 카파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STEM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지문을 줄 거야? 지문을 줄 때 그림하고 같이 줄 거야? 다이어그램만 줄 거야? 읽어 줄 거야? 소리로 들려 줄 거야? 뭔가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상을 측정을 하려면. 왜냐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나? 한글로 물어볼 거야? 영어로 물어볼 거야? 워드 프로블럼으로 물어볼 거야?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반화될 수도 있고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 충분히 일반화시킬 거냐 아니면 내 그 상황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다르게 할 거냐. 그 두 가지 게임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스코어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설명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학 모형 1은 뭐예요? 상황 1. 한글로만 물어본다. 문학 모형 2는 뭡니까?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주자. 똑같은 구상인데. 상황 3는 뭡니까? 들려주자. 상황 4는 뭡니까? 어플라이드로 해가지고 보자. 네이키드가 아니라.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시나리오를 짤려면 문학 모형들이 조직적으로 쫙 설계가 돼서 하나를 묶어주는 그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태스크 모형이라 그런다고. 근데 상황이 너무 간단해.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태스크 모형은 뭡니까? 그냥 문학 모형하고 같아지는 거지. 뭐 나는 베리에이션 할 것도 없어. 그냥 그게 한계야. 딴 거 필요 없어. 일반화도 필요 없고, 뭐, 다르게 안 물어봐. 나 그냥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래. 우리 처음에 만들 때는 어땠어요? 그냥 그 하나만 물어보고 끝냈잖아. 그러니까 문학 모형하고 태스크 모형하고 같지. 그래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딥한 변형을 시키고 싶어.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 같은 구상을 가지고. 그럴 땐 여러 가지 문학 모형이 들어가잖아. 질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요소가 바뀌고 그걸 다 해결하는 게 태스크 모형과 문학 모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explicit expression of scenario가 되겠죠. 이 상황은 어떻게 달라져가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묶어놔야 보이는 거지.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구나. 어제 이그젠플에서 뭐였습니까? 내가 상황을 픽스 시킨 거야. 5개 모형을. 우리 그 디스트럭티브 스펙트럼 할 때. 아니 질문하고 답하고 똑같이 해놓자 일단. 문학 모형. 근데 디스트랙트만 다르게. 그러니까 잘 보이죠. 이게 똑같은 데서 질문하고 답이 같은데 디스트랙트 모형의 형태만 틀리네. 일부러 그래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의 페이퍼는 그렇게 태스크 모형을 그렇게 만든 거야. 의도적으로. 왜? 내가 그 상황이 그때는 무슨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다르다는 게 디스트랙트 모형을 한다라는 것 자체 상황을 다르게 했잖아. 그러면 딴 거를 픽스 시켜야지. 딴 건 다 똑같고 디스트랙트만 다르게 해봐야지. 디스트랙트를 어떻게 바꿨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지 내가 분석이 되잖아요. 이번 페이퍼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영쌤 페이퍼 같은 경우는 언제쌤 페이퍼는 뭐였습니까? 뭘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select all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인디비주얼한 멀티플 초이스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매칭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컴플렉시티를 다르게 하고 싶잖아. 같은 구상인데 똑같은 온톨로지인데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픽스한 상태에서 문학 모형을 태스크 모형을 나누고 그리고 아니 셀렉트 all을 여기서 컬럼이 4개인데 셀렉트 all을 뭐하고 컨비네이션을 셀렉트 물어볼 건지 그것도 다르게 할 수 있지. 어떤 피어처의 조합으로 셀렉트 all을 물어볼 건지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두 컬럼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컬럼이 4개짜리, 5개짜리 은지샘 갖고 온톨로지를 가지고 이 컬럼하고 이 컬럼하고 셀렉트 all하고 저 컬럼하고 저 컬럼하고 셀렉트 all하고 셀렉트 all인 거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온톨로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온톨로지 어떤 피어처 컨비네이션이 달라졌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뭐마저도 바꾼 거예요. 언지생 같은 경우는 컨스트럭에서. 태스크 모형마저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언지생은 거의 궁극으로 가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여러 가지 태스크 모형이 나오고 each 태스크 모형 안에 뭐 어땠어요? 구상 같은데 문항 모형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좋아 죽습니다. 사람들 그거 보면. 실제 구현을 해내는구나.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 오거나이징이 된다고. 오거나이즈 되기 때문에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가 눈에 보이잖아요. explicit하게 보이고 validation하고 그러면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뭘 바꿔가지고 이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항을 맞췄다는 얘기는 무슨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고. 개별적으로 문항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항이 나온 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어세스먼트는 뭡니까? 미스 레브슨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결국에는 내가 근거가 완벽하면 완벽하지 않죠. 뭔가 부족한 걸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Process of reasoning, inference, 추론이라는 거예요. 내 에비던스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validity는 여기서 말하는 validity는 inference의 validity야. 네가 그 결론 내릴 수 있어? 그 근거 가지고 그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 fail이야, 너 pass야. 근데 그걸 할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inference가 타당하냐는 거예요. 평가는 inference고 그 평가의 inference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내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 컨퍼런스 기점 나옵니다. 자격시험 나와요. 이제 evidentiary argument라고. evidentiary argument라고요. 근거 중심의 주장이라고. 근데 근거 중심의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들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있잖아. 평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explicate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관계가 아시겠죠? 도대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 모든 것들이 관계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프로그램 짜면 어떻다고요? 그게 더 극대화돼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지금은 리미테이션 돼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요. 이게 페이퍼워크에서 끝나서 그래요. 페이퍼워크에서 끝나니까 별로 이게 또 임플리시트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페이퍼워크에서 끝나니까 전산으로 잘 안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이, 페이퍼워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프로그램 짜는데 힘을 줘보자. 여러분들 내가 프로그램 페이퍼워크 많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페이퍼워크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거보다는 뭐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일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디서부터 했어요? 온톨로지를 만들어라. 태스크 모형을 만들고 문항 모형을 설계해라.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문항 모형을 어셈블해서 평가 모형을 만들어라. 평가 모형 만들고 끝났어요? 제너러티브? 아니에요. 그 평가 모형들을 테스트 설정하고 테스트 안 되는 것에 엮어라, 묶어라.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평가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을 해라. 진단을 디자인을 해라. 그래서 어댑티브 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진단하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어댑티브 진단하고 어땠어요? 다이그노스틱만 하지 말고 피드백까지 연결시켜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까지 제너레이트 해라.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계속 연결되게끔 해서 러닝으로 이어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잖아.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그리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적 가능하다고. 그 중간에 자꾸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거하고 저 사람이 저거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추적 불가능하죠. 무슨 일이 없었는지 모른다고 그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뭐라고요?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작업은.
articulating component each step. 그리고 뭐라고요? 자, articulating 한다는 얘기예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다 articulating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 뭘? critical component를 전부 다 feature. 뭐가 바뀌네, 뭐가 안 바뀌네. 여기서 뭐가 필요하네. 그리고 뭐예요? 각 단계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닝 프로세스에서. 근데 카파 시스템처럼 플랫폼이 있으니까 어때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그건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으로 끝난 거고, 그래서 디자인이라 그러잖아. 설계라 그러잖아. 설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 데이터가 시행까지 되죠. 시행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디자인만 하고 끝날 거냐, 시행까지 갈 거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카파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해보니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set of activity artifact explicit thinking이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모든 행위와 그 다음에 도구들 전부 다, 그쵸? 그거를 뭐라고요? 이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부 다를 explicit한 thinking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페이퍼워크로 했으니 어마어마한 그냥 페이퍼워크인 거죠. 전부 다 적어라. 전부 다 명세화 시켜라. 그러니까 약간 명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validity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명세서를 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 디자인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잘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한 2시간 뭐 아이템 뭐 문학 만드는 거 교육하고 나서 사람 머릿속에 나왔는데, 아니요. 나오는 원리들, 요소들 전부 다 문서화 작업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선택 디자인도. 해놓고 나면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죠? How task developed within constraint of assessment.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뭐라고요? 이게 요소가 되어 있어요. 템플릿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분명히 들어갑니다. generating 하자. 템플릿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 근데 설계를 잘 해놓고 나면 뭐라고요?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생성해도 될 만큼 명세화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의 장점이고, 단점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더 큰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점이라고 보는 리미테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왜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페이퍼워크로 디자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산으로 잘 안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페이퍼워크 주구장창 해놨다고 해서 막 프로그램이 막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결국은 그 문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 짜야 된다니까. 그 잘라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약속처럼. 약속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야, 난 문서화에 너무 맥숨 내지 말고, 그거는 잘할 줄 아는 사람 많으니까, 말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게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런 문서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런 문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형을 만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문서가 있을 때 모형으로 프로그램으로 짜는 게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실제로 하기 위한 툴이에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그냥 어떤 프레임워크이고, 포텐셜 시나리오 같은 거를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캐리잉 포텐셜 시나리오를 해야 되고, 타스크 모형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야, 뭐 어떻게 바꿀 건데, 뭘 어떻게 물어볼 건데,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시나리오를 정하는 걸로 테스트 모델에서 뭐라고요? expression of scenario, feature, element, variable 혹은 value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expression이 돼 있어야 된다. 태스크 모형을 들여다보면. 예. 그래가지고 should be라고 그랬잖아. 이게 오거나이징이 잘 안 되면요, 죽습니다. validation도 안 되고, in useful way. 자기는 해놨대. 근데 하나도 useful하지 않아. useful하게 오거나이징을 해야 돼요. 교수님, 뭐가 변형이 됩니다. 뭐가 나옵니다.
뭘 했는데 일단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아니야. 그건 열심히만 한 거야. 응? 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소도 열심히 일합니다. 소는 소고 사람이지. 아시겠죠? 여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딱 이제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 모형은 우리 목표 있잖아요. 클레임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명시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뭘 알아야 된다. 아이들은 뭐 예를 바이올로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한 줄이었잖아, 우리. 교과 목표가 한 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주장을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안다라는 걸 서포트하는가에 대한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를 알아야지 그걸 아는 거지. 더하기를 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왜 더하기를 안다라는 거를 근거를 뽑을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렇게 줬을 때 요런 걸 할 수 있어야지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쭉 명시하는 거.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왜? 문학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그쵸?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반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반화가 잘 시키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태스크 모형 문서 아시겠죠? 태스크 모형 문서. 우리가 짜는 거는 뭐라고? 태스크 모형 프로그램.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항상 뭘 바꾸고 뭘 바꾸지 말아야 되겠냐라고 할 때 어떤 지식을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언리샘 이그젬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톨로지가 5개 칼럼으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칼럼하고 어떤 칼럼의 지식을 측정할 거냐. 왜냐면 단순히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여러 가지 요소로 있는데 1, 3 요소에 의해서 나는 측정하는 거야. 1, 4 요소야. 이런 거를 보면 뭡니까? 주로 컨텐츠 knowledge 어떤 특정한 거를 물어볼 건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바꾸는 조합들이 나오죠. 1, 3 칼럼, 2, 4 칼럼 이렇게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cognitive complexity. 은지쌤은 뭐였어요? 1, 3 칼럼을 가지고 뭐였어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1, 3 칼럼을 가지고 뭐였어요?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 복잡하게 물어보면 요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럼 어려워지겠지. 그쵸? 근데 같은 요소예요. 1, 3 칼럼이야. 그리고 같이 간단하게 물어봤어. 그럼 걔네들끼리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좀 비슷하다는 거야. 1, 3 칼럼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디비주얼 멀티플 초이스면 비슷하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다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근데 variation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고. 설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difficulty 모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cognitive complexity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distract를 멍청하게 주니까 difficulty가 떨어질 수도 있지. 왜 decision making process잖아. 어차피 풀 때. 답에서 골라내는 거잖아. 아리까리한 거 플러저블한 거 주면 어때요? 난이도가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내가 인문학의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설계할 수 있고. 그때는 cognitive complexity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학 모형을 만들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이거 그냥 읽어서는요,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지? 내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태스크 모형 만들고 하면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cognitive complexity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항상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지식을 그 구상에서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야? 구상의 요소가 다양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구상 더하기라는 게 뭐 2개, 3개, 4개, 5개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야?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게 어려워질까? 이걸 바꾸면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문학 모형으로 빼라고 조금만 어려워질 것 같으면요. 다른 문학 모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학 모형 1, 문학 모형 2, 2-2,
2-3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추정을 해야 돼. 야, 요렇게 바꾸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실제로 그런지 해보자. 실제로는 모르지. 얼마나 바뀔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비슷하다는 것도 얼마나 비슷할지는 몰라요.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셋을 다운 되고 나면 우리가 추정을 완전히 할 수 있지. 아, 여기서 요렇게 나오는 거는 난이도가 요쯤 될 것 같아. 추정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엠피리컬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세컨 태스크 모형에서 세 번째 문항 모형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 나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해보니까 몇 개 해보니까 어때? 그 근처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엠피리컬 안 해. 엠피리컬 그 필드 테스트 안 했던 것도 한 번도 생성을 안 해봤던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언저리에서 생성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끝냈어요. 아, 어떤 클레임이 있는데 태스크 모형을 뭐 문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고 그러면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요런 아이템들은 요 템플릿이 나왔으니까 similar 할 거고 이 태스크 모형하고 이 태스크 모형은 굉장히 달라.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심플하게 물어보는 걸로 하자. 근데 심플하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요 1, 3 피어처를 가지고 만들자. 여기는 2, 4로 만들자. 예. 그래가지고 문항을 생성했으니까 태스크 모형 2는 뭡니까? select all로 해보자. 근데 1, 3으로 select all 한 거, 2, 4로 select all 한 거. 그럼 얘네들은 난이도가 복잡하잖아, 태스크 2는. 태스크 2 안에서 1, 3 템플릿 2는 뭡니까? 1, 3으로 만든 거고 얘는 2, 4로 만들었잖아. 그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죠. 1, 3으로 물어보는 거하고 2, 4로 물어보는 거하고 컬럼을 다르게 했잖아. 같은 온톨로지지만. 그럼 좀 다르겠지. 근데 이 안에는 비슷하겠지. 예를 들어서 선행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스크 모형 나눌 때 얘는 뭡니까? fixed distractor로 하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cognitive distractor 모형으로 해보자. 이 태스크 모형은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더하기니까 얘네들 비슷하지만 얘는 픽스드를 물어봤고 얘는 코그니티브를 물어봤죠. 얘가 좀 어렵겠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얘는 좀 쉽고 얘는 뭡니까? 사진 양산이 얘는 더하기였잖아. 얘는 곱하기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더하기와 곱하기와는 다른 태스크잖아요. 똑같은 두 개의 숫자를 썼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곱하기에서 픽스드로 물어보자. 곱하기에서 코그니티브로 물어보자. 그럼 얘네들이 난이도에서 내가 설계를 해서 뭐가 다른지를 내가 이미 설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 모형이 필요하다고. 심지어는 같은 온톨로지에서 다른 태스크 모형도 나올 수 있다고. 언지샘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태스크 모형을 달리했다고. 사실은. 그 속에 문항 모형이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언지샘 모형 만든 거는요. 컨스트럭 있고 태스크 모형 다르게 하고 태스크 모형 3개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태스크 모형 다르게 하고 각 태스크 모형에서 문항 모형 3개씩 넣어서 9개가 막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막 이제 지금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그쵸? 그게 다 뭐라고요? explicit하게 organized 돼 있고 우리는 뭐라고요? 태스크 모형 프로그램이잖아. 실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잖아. 네. 프로그램까지 짜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 모형은 implicit instruction이야. 이렇게 해야지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카파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하니까 어땠다고요? 이건 문서 해석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데 또 힘들었다고. 이거 해석해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은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프로그래머들이 그 문서를 던져준다고 프로그램 뚝딱뚝딱 짜지잖아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작업 자체를 인스트럭션에 멈추지 아니하고 프로그램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스크 모형 프로그램이에요. 제너러티브 태스크 모형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상당히 일반화가 되죠. 태스크 모형은 일반화가 됩니다. 온톨로지 모형은 더 일반화가 돼요. 이거보다는 훨씬 제너럴리티를 가져요. 태스크 모형은 심지어는 템플릿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스페시픽하면. 바꿀 거 없으면 뭐예요? 그냥 태스크 모형 자체가 문항 모형 하나에서 그냥 하나만 나오면 그냥 뭐 같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만들 건가, 태스크 모형을 스페시픽하게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복잡도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모형 만들어도 아까 이야기했죠. 태스크 모형이랑 문항 모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언지샘처럼 온톨로지 하나에
태스크 모형 3개 넣고 각 태스크 모형마다 문항 모형 3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문항은 조금 심플러 하죠, 그죠? 태스크는 좀 더 일반화돼 있고 복잡한 거고. 템플릿을 뭐라 그런다고요? 문항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주로 그냥 문항 모형이라고 부르고 넘어가요. 예. 근데 메타 템플릿이 뭡니까? 템플릿은 템플릿이니까 내가 메타 템플릿이라 그러는 거야. 메타 마달이라고. 왜냐면 문항 모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들 때 너무 중구난방으로 만드니까 이도 저도 아니더라고. 프로그램 짜니까. 그래, 프로그램을 짤 때 그 규격도 또 정해준 거예요, 제가. 야, 이렇게 짜라. 짤 때. 문항 모형 넣을 때 이렇게 넣고 24번부터 넣어라, 23번 넣어라, 막 이런 걸 정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야지 이게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었고 좀 오거나이징이 된다고. 그래서 템플릿이 템플릿이라 그래서 제가 메타 템플릿이라 그런 거고. 아시겠죠? 어차피 프로그램 템플릿 같은 거니까. 속에 문항 모형들, 문항은 아이템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템플릿은 최대한 잘 보세요. 컴페어러블한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최대한. 같진 않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comparable. 그래, parallel이라는 용어나 isomorphic은요, 너무 스트롱한 용어예요. isomorphic은 진짜 스트롱한 용어고, 예, 같다 그래, same이라 그러잖아. 그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 parallel도 약간 약한 용어긴 한데, parallel은 definition 따라 다릅니다. parallel하고 isomorphic하고 달라요. 눈무식하게 패럴렐하고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겁니다. 패럴렐은 평균이 같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구상을 하고 뭐 평균만 같고 에러가 같으면 패럴렐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근데 comparable은 굉장히 약한 이야기예요. comparable한 사이. 그러니까 약간 비교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디그리가 낮지, 약한 이야기지만 이게 좀 쓸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 그래, comparable form generator, 그 비하 선생님이 쓰셨던 용어. 우리도 사이코메트릭 프로퍼티가 comparable하다. 요 용도는 계속 쓰고 있는 용어니까 요 정도 쓰면서 우리가 합의를 봅시다. 아이소모르픽 가지마. 그건 the same이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comparable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결정시킬 수 있죠. 자, 뭐로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onstraint 뭐 이런 것 저쩌고 있는데 얘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적어준 걸로 하자. Assessment Triangle. 첫 번째 뭐라고요? Student Cognition. 결국에는 얘가 왜 comparable 하냐 안 하냐는 뭘로 결정되냐면요. 여기는 Cognition Progress입니다. Task Complexity 먼저 시작합시다. comparable 하는 얘기는 뭐냐면 cognitive complexity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comparability는 나오는 거예요. cognitive complexity. 아까 이야기했죠. 은지쌤. 얘가 왜 comparable 하다고? 아니, 풀 때 요소가 같잖아. 얘는 간단하고 얘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고 얘는 더 쉽고 얘는 어렵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테사마가 굉장히 파워풀한 요소를 가져요. 왜냐하면 태스크 컴플렉시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얘는 5개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얘는 하나만 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얘는 2개로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cognitive complexity를 내가 깔고 가는 거예요. 테사마는. 스위스나이퍼는. 그래서 좋아요. 일반화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다이그노스틱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왜 틀렸는지 설명하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컨스트럭끼리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멀티디멘셔널한 스페이스 맵을 갖고 있어야 된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디에 멈췄구나.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못 가구나. 프로그레스가 지금 어디서 스탁돼 있구나. 그때는 컨스트럭이 변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뭐 그로스 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컨스트럭끼리의 사이에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너무 쉽다 어렵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더하기가 곱하기의 프리리퀴짓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으면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쉽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더하기 문제가 애들이 p 밸류가 뭐 너무 낮으니까 뭐 곱하기보다는 쉽네요. 그 이야기밖에 못 했잖아. 베타가 낮으니까 쉬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왜 어렵냐고. 왜 쉽냐고를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론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왜 쉬운지를 어떻게 쉽고 난이도가 얼마인지 추정하는 거는 수가 약하다 그랬잖아. 엠브레슨 선생님이. 수가 높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것보다 어려워. 왜? 코그니티브리 어려워. 복잡하니까 혹은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평가에 들어와요. 그 이론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태스크 모형을 설계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더하기가. 근데 이론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론은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아주 스트롱한 이론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이론 없이 할 수 있나? 근데 이론 중심으로 만드는 거라고. 평가를. 이론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코그니티브 모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무슨 인지 모형이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론이 필요한 거고,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거고, 이거는 워킹 메모리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니까 더 어려운 거고, 이거는 인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고, 노는 게 똑같다니까 결국에는 코그니티브 모형이. 그게 잘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론을 가지고 문학 모형을 만드니까, 문학 모형을 만들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게 하니까 설명력이 뛰어난 거라고. 예측력이 뛰어나고. 문학 모형 만들기 전에 이거 없이 하면 뭘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필드 테스트에서 나오는 난이도가 난이도인 거예요. p-밸류가. 그리고 끝났어. 그럼 뭘 설명할 수 있는데? 못하지. 난이도는 뭐예요? 라고 그냥 리포트 하는 거지. 난이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난이도 추정하고 끝났다고. 옛날에는. 아시겠죠? 근데 평가공학 하니까 어때요? 강제적으로 하게 하잖아. 그거를. 디자인을 하게 하잖아.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가지고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설명력이 높아져요. 근데 힘들지. 그냥 막 대충 한 몇 개 만들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뭘 설계를 해라, 디자인을 해라 그러니까 짜증나지.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항상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도 생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른쪽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안 하는 long run 그 sustainability로 퉁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게임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라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할 때 싸게 만든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뽑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싸지 않아요. 평가공학 싸지 않아요. 카파 시스템 싸지 않다고. 비싸다고. 근데 롱런 서스테이너빌리티 때문에 페이오프를 한다고.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타스크 모형 만들고 아이템 모형 만들고 안 되더라고. 온톨로 같이 만드는 거.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이터레이티브로 만들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만 뭐 온톨로지만 만들어 놓고 뒤에서 그냥 온톨로지 수정 안 해도 돼? 안 해요. 어떨 때 온톨로지 수정해야 돼. 오,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톨로지가 확장될 때도 있고 태스크 모형이 많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문학 모형 다시 제조하다가 테스트 모형 다시 만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스텝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스텝이 있어도 뭐라고요? 와리가리를 합니다. 계속 해보고 생성해보고 다시 가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뭘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온톨로지 모형을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좀 애매해요. 태스크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자체가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뭐라고요? 태스크 모형은 explicitly link 한다고.
그래 놓으니까 어떻다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문항을 맞춘 친구는 이런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이 데이터는, 이 스코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게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explicit하다고.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explicit하게 연결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 claim. 학생이 뭐 이걸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뭐 이 교과 목표잖아. 학생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construct explanation. 어떻게 DNA가 어떻게 되는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교과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태스크 모형을 만들 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DNA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이걸 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네. 어떨 때는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시키는 게 태스크 모형입니다. 다시 한번 교과 목표 같은 건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에듀케이션은 그거를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만들고 그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지식의 요소는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언제 어려워지냐, 쉬워지냐. 그 요소들을 다 정리해서 프로그램 짜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보면 뭐 이런 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건 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바이올로지에 그쵸. 컨텍스트는 셀 디비전인데 학생들은 DNA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클레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과 목표 같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proficiency 레벨의 베이직이란 얘기는 그러면 무슨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거를 describe를 할 수 있다라는 게 describe 할 수 있다. 뭐 얘하고 product을 describe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학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엮은 거를 뭐라고요? 태스크 모형이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좀 어려워지고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또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겠지. 이치마다. 그중에 뭔가를 바뀌는데 얘네는 바뀌긴 바뀌지만 뭐예요? 난이도엔 영향을 안 미쳐. 요런 요소도 바뀔 수 있지만 난이도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 근데 요런 요소들을 바꿀 수 있는데 얘네들은 바꾸면 난이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요런 걸 가지고 내가 미쳤어 하는 거죠. 미쳐 안 미쳐 하니까. 조합을 해서 이제 문학 모형을 만들게 된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는군요. 웃어주려면 웃든지 안 웃으려면 안 웃든지 아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다 영향을 봐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태스크 모형은 이런 교과 목표가 있을 때 세세하게 그 속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정해야 돼요. 이때는 뭡니까? 어떤 지식, 세부적으로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지를 더 정하고 더 세분화시키고 또 뭐예요? 뭘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지식의 요소가 바뀌는 거죠. 세부 요소가 바뀌는 거고. 그럼 뭘 바꾸는 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뭘 바꿨을 때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학 모형을 다르게 해야지 우리가 난이도가 이 달라지면 난이도가 다르고 비슷한 거면 난이도가 같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긴 바뀌는데 뭐라고요? 난이도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을 따로 빼요. 그러면 같은 거를 물어봐요. 그럼 비슷하겠어요? 안 비슷하겠어요? 비슷해요. 같은 거를 같은 컴플렉시티 수준으로 물어봐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달라지지. 근데 다름과 비슷함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 모형은 최대한 컴패러블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컴비네이션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진짜 많이 나와요. 태스크 모형도 복잡해지고 이 구상에 그럴 수밖에 없지. 도대체 DNA를 설명할 수 뭐 DNA가 트랜스메이팅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교과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유니버스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에비던스 디자인인데 이게 실패한 게 뭐였다고? 실패라기보다는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야. 요 다큐멘테이션 하고 나니까 뭔가 프로그램 빵빵 나올 것 같은데 그렇디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합니다. 내 말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은지쌤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 온톨로지가 꽉 크게 있으면 어떤 컬럼을 정할 건가에 대한 이슈겠죠. 그죠? 뭐 6개짜리 컬럼 온톨로지를 만들고 1, 3, 2, 4, 5, 6 뭐 하면 요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complexity는 뭡니까? 요거는 뭐 statement를 할 거냐, 뭐 어떻게 물어볼 거냐, 좀 복잡하게 물어볼 거냐, 쉽게 물어볼 거냐, 단순한 관계를 물어볼 거냐, 뭐 다이어그램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요소들을. 그러면 combination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래 놓고 템플릿을 잘 만들면 어떻다고요? 굉장히 comparable 하니까 similar context에서 similar statistical property를 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가 similar하고 하게 이렇게 쪼개서 만들면 우리가 이제 난이도 모형 만들 때 뭐래. 얘가 그러면 ICC를 그 item characteristic curve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expected characteristic curve라 그래요. 혹은 item family characteristic curve라 그래요. 야,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ICC를? 각 문항마다 다 따라하지 않고. 그냥 그 비슷하니까. 그래 놓고 variation을 좀 주자. 아이템 뭐 세타도 아니 뭐 알파도 조금 바뀔 수 있고 그걸 약간 uncertainty를 주면 각 문항 모형마다 하나의 characteristic curve를 갖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문항 모형의 characteristic curve하고 이 문항 모형의 characteristic curve하고 차이를 보는 걸로 우리가 퉁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calibration 할 필요 없고 일부 문항만 가지고 calibration 해놓고 일반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IRT with random coefficient IRT 모형, multi-level IRT 모형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은지쌤, 유닛 레벨 IRT는 뭐예요? difficulty가 fixed 돼 있고, random coefficient IRT 모형은 멀티 레벨 IRT 모형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difficulty가 좀 varying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IRT difficulty as outcome model 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요소에서 difficulty가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고, difficulty as outcome model. 우리 멀티 레벨 할 때 배웠죠? slope as outcome model 배웠죠? 똑같아요. intercept as outcome model 혹은 difficulty as outcome model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그쵸? slope as outcome model은요, discrimination as outcome model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아. 컨텍스트가 좀 달라지고 물론 뭐 세타 값까지 estimation하고 marginal maximum likelihood로 넘어가야 되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varying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varying 하는 것을 내가 independent variable로 설명하냐 안 하냐. 그러면 난이도 설명 모형이 들어가죠. 난이도 설명 모형이 내 모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태스크 모형에. 왜 태스크 모형에서 내가 문항 모형을 다르게 한 게 클러스터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난이도 설명 모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벨가 틀려요. 그냥 IRT 모형 하는 사람들하고. IRT 모형은 그냥 할 때는 뭐예요? 그냥 난이도 추적 모형이고. 내가 멀티 레벨 IRT 하는 사람들은 평가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난이도 설명 모형까지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레벨가 틀립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야. 실력 안 되는 사람 못 와요, 여기. 통계 모형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알아야 된다니까. 베이지안까지 할지 않으면 이거 다룰 수가 없어요. 이 모형 자체는 그러면 이제 추적 모형이 베이지안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베이지안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언제쯤 시작 자체가. 네. 자, more fixed하고 similar하고 만약에 내가 좀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뭐 바꾸지 마. 그럼 굉장히 비슷해져. 근데 그럼 뭐예요? not so much generative. 나오는 게 좀 적겠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적으니까 뭐 바꾸는 걸 굉장히 restrict 시키면 좀 not be as generative 하겠죠. 그건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바꾸면 야, 문화 하나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겠다. 너무 restrict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학 모형이 얼마나 그 constraint을 줘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잘라야 되는지. 보면 이거 한번 만들면 여기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예를 들어서 definition을나 뭐 description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타입은 definition을 물어보는 것이냐, 타입을 물어보시는 아니 description을 물어보냐, definition을 물는 것만 parameter가 돼요. 거기 따라 답이 쭉 바뀌는데 타입이 1이면 뭐예요?
definition을 물어보면 뭐예요? 키는 1, 2, 3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쭉쭉 보면서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parameter가 여기 뭡니까? 두 개잖아. feature 값이 뭐예요? definition이거나 description이잖아. 한지씨. 그쵸? definition을 물어보면 뭐 해야 된다고? 타입이 1이면 키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요 세 개 중에 definition, 이게 세 개가 definition이라고. 그럼 2는 뭐예요? 2는 description이잖아. 그러면 키가 4부터 12까지가 4부터 12는 description이고 1부터 3은 definition이고 온톨로지 만들 수 있겠죠? 앉아가지고. 그럼 타입 2일 때는 뭐예요? 키가 3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7, 12까지 쓴다고. 그 다음에 키가 4보다 적을 때는 이 얘기는 뭐예요? 키가 4보다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타입 1을 물어볼 때는 definition을 물어볼 때는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 키가 4보다 적다는 얘기는 타입 1이라는 얘기하고 같잖아. 그죠? 키가 4보다 적을 때는 뭐예요? 디스트럭트 1에서 2보다 적은 걸 뽑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만 나와야 되겠네. 디스트럭트 1에서는 얘만 나오고 디스트럭트 2에는 1, 2만 나오고 3보다 작으라 그랬잖아. 디스트럭트 3에서는 뭐예요? 1보다 큰 거 2, 3, 4, 5, 6이 나오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뭐 이거 굉장한 것 같지? 앉아가지고 아니 나 해볼 필요도 없어. 그럼 앉아가지고 뭐 이건 뭐 디스트럭트 모형이 굉장히 수작업을 넣는 거구만. definition 물어볼 때는 요 디스트럭트 쓰세요. description 물어볼 때는 답이 이거고 디스트럭트 이거 쓰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 이게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옛날 아이고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나 봐. 아이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나 봐. 굉장히 힘들게 짜셨더라고. 아따 고생이 많네요. 우리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싹 해가지고 뭡니까? 두 개로 나오는 거. definition을 물어볼 때, description을 물어볼 때, 답 range 잡고, 오답 range 잡고 해가지고 굳이 randomize 하는 걸로 해서 훨씬 간단하게 짤 수 있겠죠. 한번 해봐, 한지생. 나쁘지 않아. 재밌어. 실력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아, 나는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 나오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야. 여러 번 짜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뭐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짜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짤 수도 있어요. 언젠가 easy A, 뭐 multiple choice, 뭐 태사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실력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문학 모형이라도 자기 실력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만들지. 자, 그리고 뭐라고요? level of specificity가 있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이지만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게 symbolic manipulation ready하기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igitally organized 되어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태스크 모형이. 그래서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property가 similar. 자, it is outside of scope of this research project. administer generated item 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determine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몇 개 뽑아가지고 실제 비슷한지 안 필요해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 뭐 몰라도 된다. AIG는 난이도를 100% 예측할 수 있다.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생짜로 짜야 되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하고 나면 이제 생성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이게 outside of scope of this research라는 얘기. 여기선 그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그냥 따로 해야 된다. 리서치를.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 하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내가 난이도를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해서 따로 만들고 실제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 그 추정까지 해줘야지 프로젝트는 끝나요. 문항 생성하는 것만 해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평가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나가는 거죠. 근데 해보면 어때요?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 놓으면 문항 생성은 이제 빨리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만드는 게 힘든다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AI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은 빨라요. 근데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시스템을 디벨롭하고 에비던스 센터를 디자인하고 태스크 모형을 만들고 프로그램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몇 개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줄을 하고 있잖아. 꼴랑 한 4-5개 만들면서. 응? 태스크 모형 한 두세 개 만들어도 몇 주씩 걸린다고.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느려요. 비싸요. 시스템이 있어도 10년간 제가 한 시스템이 있어도 시스템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여러분들한테는. 누군가는 사야 된다고. 비싸요. 비싸고 느립니다. 근데 패럴렐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패럴렐은 뭐였어요? same construct, ontology가 같고 비슷한 similar psychometric을 갖고 있는 것을 패러렐하다고 디파인을 한 거예요. i.e. 이러면서 패러렐이 뭐냐 또 물어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야 패러렐이 뭐냐 물어봤으면 이제 요걸 나는 패러렐이라고 한 거야. comparable 한 score 하니까 그 이제 뭐 comparable 한 form이다 뭐 이런 용어로 쓰자고. similar 하든 패러렐의 definition을 따로 하시든지. 그래서 패러렐 폼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템만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 자체가 패러렐 포마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repeated measure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문항을 만드는 거잖아. 그 평가 폼 가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시라고. item gener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generative form, comparable form을 generating 하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폼 자체도 뭐라고요? adaptive로 가시라고. 그리고 generative MST 쪽으로 자꾸 몰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generative MST도 뭐예요? adapt 진단 넣고 피드백 넣고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야지. 잘 보세요. 내 왜 자꾸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야지 가치가 있어요. 진짜 딱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항 그냥 몇 개 더 만들자고 이렇게 투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니까. 그냥 문항만 몇 개 더 필요하면 그냥 만드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비싸고 느리다니까. 근데 비싸고 느려도 학습이라든가 러닝이라든가 맞춤형 진단이라든가 막 이쪽 있죠. 돈을 투자해야 되는 쪽은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바이를 한다니까. 에듀케이션이나 러닝 쪽은 이게 최첨단 기술로 받아들이니까 가고 그냥 문항 몇 개 있어야 되는 테스팅 컴퍼니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테스팅 컴퍼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퍽퍽 쓰러지는데 걷다 대고 자꾸 투자하라 그러면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쵸? 그거 안 해요. 안 되는데 자꾸 가가지고 왜 기분만 나쁘잖아, 서로.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거 싸지 않아요. 평가가 막 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은지쌤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자꾸 뭐 출판사 돈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이 자체를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좋은 21세기에 진짜 중요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로 자리를 잡으시라고 평가공학을. 그래서 테스팅 컴퍼니 가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기술이면 티처 디벨롭먼트 그 그랜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돼. 테스팅 컴퍼니는 솔직히 말해서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몇 개 만들고 끝내, 수작업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별로 뭐 효용도 없어요. 문학 모형 하나에 한 20-30개만 나오면 된다 그러더라고. 대파 한 10개만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막 2만 개씩, 3만 개씩 나오잖아. 다 필요 없다니까 안 써, 그거. 그렇게. 그냥 몇십 개 생성해서 조금 쓰고, 뭐, 출판할 때 좀 쓰고, 그러고 끝나시더라고, 대부분. 수만 개씩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만 개가 나오는 거는 진짜 러닝 쪽 있죠. everyday 해야 될 때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러닝 쪽은 많이 필요합니다. 테스팅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격 대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지쌤 가격 대비 성능이 효용이 떨어진다니까 테스팅 쪽은. 이 아이디어가. 러닝 쪽은 뭐라고요? 웰컴을 하고 willing to 투자를 하고. 왜? 돈이 되니까. 점수 올려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하면 점수가 오르는데 쓰지. 테스팅 컴퍼니는 뭡니까? 그 기억을 자꾸 방지하는 컨저버티브한 쪽을 쓰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창하고 싸우십시오. 방패하고 싸우지 말고. 아시겠죠? 이게 창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래서 내 아이의 점수를 높여준다고 생각해 봐. 그럼 뭐예요? 돈을 내지. 누가 내요? 부모들이 낸다니까. 시험 치는데 해봤자 몇백 불밖에 안 받지만 점수 올린다 그러면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내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쉽죠. 러닝 쪽. 코스트가 significantly reduce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롱런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비싸다니까 자꾸. 아니면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드래프트 나오는데 한 2달이면 되는데. 보세요. 시스템 만들어요. AIG 시스템 만들어. 에비던스 다큐멘테이션 해. 프로그램 짜. 프로그램 짜고 나서 필드 테스트 해야 안 해? 해야 돼.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해가지고 안정화 시켜야 돼. 이 기간이 10년이 넘어 걸릴 수도 있어요.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코스트가 줍디까? 시간이 빨라집디까? 안 빨라집니다. 테스팅 컴퍼니에다가 자꾸 이상한 환상을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페이퍼 쓸 때는 안 받아준다니까. 이상한 소리 쓰면. 그 얘기 쓰지 마라 그러잖아. reduce cost 하는 거 쓰지 마십시오. 충분히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다쳐요. 여러분들은 뭐 이상한 이야기에서 취직됐다가 프로그램 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요. 여러분 커리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은지쌤.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왜 시간이 걸리고 어디서 많이 걸리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프로페셔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밑도 끝도 없이 싸대. 해보라 그러면 아니면서. 밑도 끝도 없이 빠르대. 해보라 그러면서 느리면서. 왜 거짓말쟁이가 되냐고. 그쵸?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amount of time requirement가 있다란 얘기야. 이거 다 만드는데. 시간이 듭니다. substantial. 여기도 심지어 이야기했네. amount of time required. 이거 전부 다 한데 substantial 해요.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required 뭡니까? very specialized contents knowledge가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이거 만들 때 very specialized contents knowledge 필요하다. 걷다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망조라고? 왜? computational knowledge랑 시스템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려면? 컴퓨터라이즈 하려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이 이야기랑 앞에 이야기랑 뭡니까? 완전히 contradictory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타당함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제가 페이퍼를 줄 때 자꾸 타당함 쪽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밸리드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설명이 돼요. 비싸도 타당한 거는 퀄리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죠? 디스트럭터 모형을 잘 만들어서 타당해요. 그거를 그 타당한 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앨리스트 겉으로는 속으로는 야 괜찮아 덜 타당해도 많이 만드는 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는요 타당함을 줄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페이퍼를 쓸 때는 타당함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숫자로는 잘못 갔다가 진짜 제대로 걸려 들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느려요. 숫자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느리다고 비싸다고. 아시겠죠? 절대 싸단 이야기 빠르단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느리고 비싸지만 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산하는 건 빨리 하지. 기계가 하니까 사람이 하나. skeptical about the quality of template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템플릿 만들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퀄리티가 중요하지. 퀄리티가 중요하기 위해서 이런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필요한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AIG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이런 어프로치 제대로 안 하면 퀄리티 다 망가져.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얘긴지 어떻게 바꿨다는 얘긴지 하나도 설명도 안 되고 내 코드 설명도 못하고 그냥 뭘 바꾸는 거에 집중을 하면 뭐라고요? 안 되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굉장히 명징하게 만듭니다. 너 여기 왜 바꿔야 돼? 다
이론적으로 다 백업해. 너 이거 왜 틀려져야 돼? 난이도 최대한 비슷하게 했어? 같은 모양에서만 한 거? 틀려? 그럼 바꿔. 따로 찢어. 나눠. 비슷하게 만들어. 그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기가. 퓨처 리서치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뭘 에피션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하면서 퀄리티를 안 떨어뜨리면서 해보니까 퀄리티는 좋은데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너무 더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에피션시가 안 나오는 거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은. 에피션시가 안 나요. 컴퓨테이션al 요소가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거를 퀄리티를 sacrificing 하지 않으면서 카파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막 명징하게 만들어라, 나누라, 쪼개라, 잘 보이게 해라, 온톨로지 분리해라. 퀄리티를 sacrificing 하지 않으면서 좀 efficient하게 만드는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면 계속 욕먹는 것도 이게 퀄리티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뭐예요? 제가 막 통일시켜야 되고 막 깐깐하게 구는 게 뭐예요? 에피션트하게 하려면 협업해야 되니까 에피션트하게 하려고 그냥 템플릿을 만들어라. 메타 템플릿을 꼭 쓰세요. 좀 내가 만들어준 거 근거를 해서 바꿀 거 안 바꿀 거 좀 제대로 해서 하십시오. 아무거나 만들지 말고 템플릿 좀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문구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정신없어요. 나중에 너무 복잡해서 내가 뭔 실수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디지타이징 Evidence Centered Implementation입니다. 그거를 Assessment Engineering 그러고 카파는 그 Assessment Engineering 하는 플랫폼이라고. 처음에 뭐 해요? 온톨로지를 설계를 합니다. 구조를 잡고 문학 모형 템플릿이 이렇게 앉히죠. 그것을 인테그레이팅 해서 오는 게 이제 프로그램처럼 돼요. 이게 한 방에 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나요. 뭐요? 코드를 해서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하면 이게 지금 가서 다시 또 와서 온톨로지도 또 바꾸고 또 설계해서 문학 모형 또 다르게 집어넣고 예를 들어 이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림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와서 다시 앉혀서 다시 코드 만들어서 생성해서 이 보는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이 잘 보세요. 안 갖춰져 있으니까 문서 작업하다 끝난다니까. 이게 있어야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다고요. 그 전에 문서 있지. 문서 있는데 문서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멈춥니까? 언제세요? 우리 여기서 아니잖아. 평가까지 앉혀가지고 평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어셈블 돼가지고 뭐 테스트 리스트를 어떻게 나오는지 다 봐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피드백도 보고 애들이 리스폰스 데이터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지 이게 전체가 완성이 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재가 아티팩이 있어야지, 라이브러리나 있어야지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서 작업하는 돈도 많이 들지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구해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들어라, 문학 모형 샘플을 주세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라, 같이 묶어라, 코드를 만들어라, 생성을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봐라, 앉혀가지고 해라, 앉힌 거를 다시 어댑티브로 연결을 시켜라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때까지 묵묵하게 다 해봤잖아. 쭉 처음부터 끝을 보는 거잖아요. 리스폰스 데이터 들어올 때까지 해봤잖아,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 이거 애들이 리스폰스를 해가지고 실제 응답이 들어오는 것까지 해봤잖아요. 처음부터 그 끝까지 이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어세스먼트,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이 다 어때요, 언지쌤? 전부 다 디지털로 연결돼 있잖아. 다 디지털로 만들고 디지털로 데이터 구하고 디지털로 어셈블리하고 다 디지털이잖아. 그래야지 중간에 레이턴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구성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카파 시스템은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다음번 페이퍼인데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미스 레브 선생님 꼭 읽어야 되는 페이퍼고, 그죠? 이거는 이제 Evidence Center Design 오늘 한 거고, 그래서 얘가 또 knowledge, 결국엔 지식의 표상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의 표상에 대한 프로그래밍, 전부 다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지식의 표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서머리고 다음번에 리뷰를 합시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러닝하고 특히 디지털 월드에서 러닝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리포트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스 레비 선생님 적은 리포트인데 쌤이 러닝 쪽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디지털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 지금 어세스먼트 포 러닝을 가기 위해서 가파가 가야 되는 방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러닝 쪽으로 가십시오. 왜? 테스팅은 약해. 효용이 약해. 러닝 쪽이 훨씬 강해. 테스팅은 이 아이디어를 뭐라고요? 은지쌤, 뭐로만 사용한 거예요? 기억을 메모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러닝은 뭐예요? 러닝을 잘 하기 위한 용도로 이걸 쓰는 거라니까. AIG를, Assessment Engineering을. 그러면 방지도 하고 promote learning, promote memory가 promote learning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더 힘이 세겠냐고. 방지하는 쪽이 힘이 세겠어? 이걸 기억을 더 잘하게 하는 쪽이 더 세겠어? 효용이 뛰어나겠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좋은 건 뭡니까? 둘 다 할 수 있다고. 둘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자고? 돈 주는 대로 가라고. 돈 주는 대로. 취직 잘 되는 대로 가라고 좀. 그리고 뭐 테스팅 컴퍼니를 버리자는 건 아닌데 그쪽도 좀 나눠 쓰고 그건 많이 안 필요해. 러닝처럼 많이 안 필요해. 조금만 필요해. 조금만 줘.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평가공학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없는 항상 똑같은 얘기 항상 되풀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분이 좋은 거는 이제 모형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깊어지시는 것 같아서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뭐 이 영상 보시는 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만들면서 만들어 봐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문학 모형, 태스크 모형, 온톨로지 모형, 평가 모형, 생성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해가 다 되니까 천천히 가시죠. 감사합니다.